자, 오늘은 우리가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까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죠. 형태소가 뭐예요? 형태소. 최소 단위.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는 음운이었고,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가 형태소인데,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음운이라고 하는 자음과 모음은 레고 조각이에요. 레고 조각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죠. 그런데 그 레고 조각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 자동차도 되고 집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 또는 자음이나 모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태소는 이거는 집 같은데 이거는 뭐 같은데 라고 우리가 그 뜻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태소라고 불러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반드시 자음 모음이 만나야만 형태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먹음 같은 경우는 먹다의 음이 붙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감, 이건 어때요? 감, 집의 감, 가 플러스 미음이거든요. 그러죠? 이때 미음도 우리가 명사형이라고 하는 뜻을 만들어내는 형태소로 보는 거예요. 모음도 마찬가지. 뭐 이런 거는 모음 단독으로 또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태소는 자음이냐 모음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자음 모음 단독일 수도 있고 자음 모음이 결합된 거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일정한 뜻을 가진 최소 의미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거를 이제 다양한 말로 바꿉니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또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겠죠. 그러면 홀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이냐 의존이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이냐 형식이냐를 나뉘는데, 솔직히 고3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자립이냐 의존이냐 형식이냐 의존이냐를 뭐 우리가 실질이냐 아니면 형식이냐를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해야 될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습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결론만 얘기하죠. 자립 형태소라는 거는 단독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띄어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자립. 되죠? 그러면 접사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자립 아니라는 소리예요. 됩니까? 두 번째, 의존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혼자 못 써요. 동사, 형용사의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이런 것들을 혼자 못 씁니다. 되죠? 그 밑에 실질이냐 형식이냐, 실질적인 뜻이 있어야 되는데 자립은 100% 실질이에요. 하지만 의존이지만 동사, 형용사의 어간은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그 부분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형식, 모든 의존이 형식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거꾸로예요. 형식 형태소는 다 의존 형태소야. 근데 의존 형태소라고 해서 다 형식 형태소는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뭐만 주의하면 됩니까? 동사, 형용사의 어간은 의존이면서 실질이다. 이해되죠? 의존이면서 실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동사, 형용사는 항상 짝꿍이 있어야 돼요. 혼자 못 다닙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니까 어간 플러스 어미, 짝꿍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둘이 손잡고 다녀야 된다.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어제 우리가 했었던 한마디로 야, 너 집에 가, 기본형 가다 해서 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합한 다음에 탈락이 된 거지. 이해됩니까? 네. 단독으로는 동사, 형용사는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사과가 시다라고 하는 예문이 있는데, 사과 더 못 쪼개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다는 시고 신이 시니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형태소를 우리가 분석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형태소가 몇 개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형태소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단어 개수가 몇 개냐, 형태소 개수가 몇 개냐, 그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먼저 띄어쓴 거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그러면 단어의 개수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부분에서는 띄어쓴 거 4개 플러스 조사 2개예요. 이해됩니까? 즉 단어는 띄어쓴 거에 뭐까지 포함시키면 돼요? 조사까지 포함시키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단어 개수는 4 플러스 2 해가지고 총 6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왜 단어 개수를 우리가 확인을 했냐? 조사를 먼저 떼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태소의 개수는 더 찢어요. 그러면 지금 나 플러스 는이죠. 더 이상 안 찢어집니다. 어제는 플러스 제로 못 찢죠. 그냥 하나예요. 밥 플러스 을이죠. 먹었다는 단어로는 하나로 봐요. 단어로는 단일어 보카브라인을 설명할 겁니다. 단어로는 하나로 보지만 형태소로는 기본형 먹다의 과거형 어세 어마럼이 다. 그럼 이건 형태소가 총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면 형태소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 형태소 개수를 구하려면 단어 개수를 구하고 나서 형태소 개수를 구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알겠습니까? 단어 개수는 어떻게 구해라? 띄어쓴 거 플러스 조사 개수 구해라. 참고로 조사는 우리가 폰사를 아직 안 배웠지만 조사는 체험 뒤에 붙을 수 있는 것이다. 보조사는 뭐 예외긴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됩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한자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글자가 하나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학교, 학생, 등산 이런 거를 등 플러스 산으로 나눌 거냐, 학 플러스 교로 나눌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문법에서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까요? 하나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한자는 하나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 둘 이상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학교를 학 플러스 교로 우리가 따로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한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단일어, 그냥 이렇게 편의상 생각을 하되 원칙은 어근 플러스 어근의 복합어라고. 한자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한자어일지라도 파생어 개념이 있어요. 문제는 한자는 어근인데 왜 파생어가 되나요? 파생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러분 어제 한 잔 꺾고 온 친구들은 뭘 먹고 왔습니까? 생맥주에서 생이 한자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맥주란 소리예요? 생맥주가 뭐야? 시원하면. 생맥주가 뭐예요? 뭘 보고 생맥주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안 마셔봤어요. 순두부하고 그냥 두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순이요. 순하면 순두부예요? 순수예요. 아니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생맥주하고 병맥주하고 맛이 달라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얼굴은 다 뭐 주당들인데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순수예요. 아무튼 준수야, 음주운전하면서 뭐 먹었어? 생맥 먹었어? 아니면 병맥 먹었어? 캔으로. 써맥 먹었나요? 아니 캔으로. 캔으로 먹었나요? 야, 병맥하고 캔하고 맛이 달라요? 네, 달라요. 달라요? 다르대요. 음료수로 비교해봐. 그러니까 캔 사이다랑 병으로 된 사이다랑 그 다음에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된 사이다랑 맛이 다른가요? 병이 제일 맛있어요. 병이 제일 맛있어요? 시창이. 맛있어요? 시창이. 그 창의는 맥주를 병으로 병나발을 부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생맥주 같은 경우 우리가 약간 그 다음에 왕만두 어때요? 진짜 왕이 먹는 만두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왕만두 그러면 약간 좀 왕뚜껑 약간 이런 의미, 엄청 큰 이런 어떤 접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한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양배추 어때요? 양배추 서양의 약간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그리고 뭐 시부모
이런 것들은 한자지만 우리가 접사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과학자에서 자 어때요? 과학자. 농자.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몸은 무슨 적 할 때 적. 그리고 전문화, 뭐 사회화 할 때 화. 그 다음에 정확성, 간결성 할 때 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자지만 접사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자는 원래 실질적인 뜻이 있는 근으로 보지만 우리 국어의 특성상 한자가 만나서 단어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단일어로 보고, 그 다음에 한자가 앞에 들어있거나 뒤에 들어있어서 접사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나오시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파생어로 보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파생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한자지만.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를 굳이 한자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우리말로 그냥 보는 거예요. 과학자에서 자 하는 거는 과학 플러스 자가 붙었잖아요. 근데 자는 혼자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칙은 한자지만 접사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미 우리말처럼 써버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한자인데 왜 파생어예요? 접사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한자지만 우리말처럼 그냥 써버리고 있다. 접사처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논란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찢어봐요. 공부 플러스 하다죠. 공부는 누가 봐도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걸 알겠잖아. 하다는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있으면 합성어고 없으면 파생어입니다. 이런 게 이제 수능 문제 나온다고.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는 어때요? 없는 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깔끔해.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뜻이 있다라는 거야. 공부를 한다. 이거는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거든요. 실질 형태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파생어입니다. 운동하다, 공부하다, 출발하다, 게임하다, 하다라고 하는 게 접사 개념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접사하다가 있고 여기서 동사하다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 자체만 보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형식 형태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파생어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뭐 이거는 단일어를 기준으로 해요. 단일어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 그 자체만 보고 실질이냐 형식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형태소 중에서 한두 형태소와만 결합할 수 있는 형태소가 있어요. 짝꿍이 정해져 있어. 걔 아니면 짝꿍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불구 형태소 또는 특이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아름 플러스 뭐만 연결이 됩니까? 답만 연결이 돼요.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우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솔 길만 연결이 돼요. 다른 거는 연결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한 형태소만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과 좀 응용을 시키면 조사도 특정 조사만 연결할 수 있는 체현이 있거든요.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미증유 그러면 뒤에 일반적으로 조사 뭐가 붙어요? 미중이가 뭐지? 미증유. 지금까지 없었던 이거는 정지화면이 아닙니다. 자, 미증유의 이렇게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조사 쪽에서 혹시 나오면 쌤이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형태소가 특정 형태소하고만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예문처럼 아름답다, 어솔길처럼.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고. 문제는 관형사예요. 관형사를 우리가 뭘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관형사는 반드시 체언을 수식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체언이 없는 관형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관형사 없는 체언은 있을 수 있는데 체언이 없는 관형사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형사의 존재 이유는 체언을 꾸미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체언은 의존 형태소인가요? 띄었을 수 있는. 근데 또 띄었을 수 있잖아. 그건 또 자립 아니에요? 그러죠? 실질이자 자립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관형사의 존재 이유는 체형과의 관계다. 그러면 또 의존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논란이 되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를 외워라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왜 의존으로 바라보느냐? 관형사의 존재 가치는 체현을 꾸며야 되니까 관형사 혼자로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걸로 보면 의존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야 그러면 붙였어야지. 의존이면 혼자 못 쓰는데 혼자 쓸 수 있지 않냐. 이거는 그럼 의존 명사는 뭐냐? 뭐뭐 할 수 이거는 뭐냐? 그럼 이것도 그럼 의존이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띄어쓰고 있기 때문에 자립 아니냐? 혼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형사는 의존으로 봐요, 자립으로 봐요? 자립으로 본다. 왜? 띄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이제 관형사가 체현을 꾸민다고 해서 무조건 체현하고의 어떤 관계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혼자 쓸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우리가 자립 형태소를 보거든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죠. 그래서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단독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립으로 본다. 이 정도 여러분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형태소 분석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쪼갤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대치할 수 있는 말이 있냐 없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김밥을 먹었다 해서 일단 선생님이 한 방법대로 해보죠. 김밥을 먹었다, 띄어쓴 거 2개죠. 그러면 단어 개수는 띄어쓴 거 2개 플러스 조사, 을까지 포함하면 단어 개수는 3개. 여기서 더 찢어요. 김 플러스 밥 찢어지죠? 네. 그 다음에 먹었다, 먹었다 3개 찢어지죠? 그리고 혼자 쓸 수 있는 거는 김하고 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을, 먹, 었다는 다 의존이고 실질은 김하고 밥하고 먹었다 해서 제일 힘센 애가 누구야? 먹이에요. 힘센 애는 어근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거든요. 동사, 형용사는 짝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짝꿍 중에 힘센 애가 어근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힘센 애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이죠. 왼쪽에 있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3개가 있기도 해요. 여기에 접사가 있고 여기에 어간이 있고 여기에 어미가 있기도 해요. 아무튼 가운데 있거나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에서는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미는 꼬리 밑자니까 오른쪽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어미 대신 이제 접사가 또 붙기도 해요. 그래서 가운데 형태소 분석, 자립성 유무, 의미에 따라 나눈다라고 하는 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음 단어가죠.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냐, 그리고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냐. 즉 기준이 몇 개란 소리예요? 2개란 소리입니다. 단어는 뭘 기준으로 봐요? 분리성, 그 다음에 자립성. 자, 아까 선생님이 단어 개수를 확인을 할 때 왜 띄어쓴 거 플러스 조사 개수라고 했느냐? 띄어쓴 거는 뭘 강조한 거예요? 자립성을 강조한 거예요. 되나요? 분리성은 왜 조사를 포함시켜요? 조사는 분리가 가능해요. 봐봐.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해서 는 을을 빼봐. 나 어제 밥 먹었다. 되잖아. 근데 먹었다 해서 나 어제 밥을 먹었 안 되죠. 나 어제 밥을 먹다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혼자만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되나요? 접사나 어미는 분리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사는 분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기준은 첫 번째 띄어쓰기가 가능하냐, 자립성. 그 다음에 분리가 가능하냐,
조사를 단어로 포함시키는 이유. 됩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조사는 왜 단어로 인정하냐? 분리성을 강조한 거예요. 조사는 분리성을 강조를 했다. 그 다음에 용언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인데 왜 단어로 인정하느냐? 여기는 이제 자립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어감과 어미가 만나면 하나로 단독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단어의 특징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쌤이. 첫 번째, 단어의 특징입니다. 단어의 수는 품사의 수와 일치합니다. 품사 한번 해봐요. 나, 대명사, 는, 조사, 어제. 어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나요? 어제는 어제는, 나는 어제는 밥을 먹었다. 어제도 어제도 밥을 먹었다. 보조사는 어느 곳에나 붙을 수 있거든요. 어제가, 어제이 안 되죠. 일단 보조사 빼고는 안 되니까 이거는 부사로 봐야 돼요. 시간 부사. 어제가 일요일이었다. 이때는 조사가 붙죠. 이때는 명사로 보는 거예요. 체온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품사의 통용이라고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아무튼 나 대명사, 는 조사, 어제 시간 부사, 밥 명사, 을 조사, 먹었다는 용언이잖아. 동사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 몇 개? 6개. 품사 개수와 똑같다고. 이해되죠? 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뭐 밑에 다음 중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답지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단어의 개수는 품사의 개수와 일치한다.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이런 거는 여러분이 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단어 개수, 띄어쓴 거 플러스 조사 개수, 품사 개수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의 단어는 항상 붙였어야 됩니다. 하나의 단어는 항상 붙여 쓴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형이라는 말이 있고 키가 작은 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작은 형과 여기서 작은 형은 똑같은 작은 형이지만 앞에 야, 큰형 작은 형 오라 그래. 이때 작은 형은 하나의 단어예요. 됩니까? 왜냐하면 작은 형을 붙여 쓰잖아. 근데 뒤에 작은 형은 어때요? 우리 형은 키가 작은 형 했을 때는 작은 띄고 형이죠. 이때 단어가 2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는 항상 어떻게 써야 돼요? 붙여 써야 되고, 이때 작은 형과 이때 키가 작은 형은 서로 별개 단어로 보는 거야. 작다라고 하는 단어와 형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는 거고, 이거는 작은 형 이렇게 보는 거고. 되죠? 큰 집도 마찬가지. 야, 큰 집에서 뭐요? 그러면 큰 집에 붙여 쓰는 거고, 야, 저 집은 엄청 큰 집이다. 이때는 이제 2개 단어로 보는 거죠. 세 번째, 단어 하나만으로 문장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단어 하나만으로 문장 성립할 수 있을까요? 명령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 그러면 뭐하고 있어야 돼? 주어 서술로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단어 하나만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있어요. 생략되는 경우. 왜냐면 물어보고 대답하는 경우 영어는 다 대답해야죠. 너는 어제 집에서 뭘 했니? 영어로 물어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슬립 영어로 뭐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고. 야나도 지금 안 배워 너네? 슬리핑을 해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막 그런 거 안 배워요? 10분이면 된다며. 아직 그런 나이 아니야. 야 이 정도는 생활영어잖아. 너는 어제 집에서 뭐 했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거 하나 수능에서 나오는 동경아 어떻게 해야 돼? 예? 너는 어제 집에서 뭐 했니? 모르겠네. 우와. Yesterday, you, home, what? 쌤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ing인가요? 쌤은 국어만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한 논문만 파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그럼 영어로 그렇게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제 집에서 뭐 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다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야. 앞에서 나온 말을 중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즉 화자와 청자가 확실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경우에는,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할 경우에는, 야, 너 어제 집에서 뭐 했어? 잤는데요. 문장 된다고. 앞에는 저는 어제 집에서 잤는데요가 이제 생략되는 거죠. 구어체일 때의 중심이지만 단어 단독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 많이 먹었어? 조금. 되죠? 그죠? 마지막. 한 단어는 그 안에 휴지, 즉 띄어쓰는 또는 쉬어 읽는 쉼을 두거나 다른 단어가 끼어들 수 없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는 항상 붙여 쓴다와 같은 말인데 작은 형에다가 작은 사이에 다른 거를 끼워 넣을 수 없어.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뭐 잘생긴 형, 이때는 가능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작은 잘생긴 형, 이건 안 돼. 그래서 하나의 단어는 항상 붙여 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때 하나의 단어 안에는 휴지, 쉼을 둘 수 없고 또 그 중간에 다른 말을 끼워 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큰아버지라고 하면은 큰아버지를 붙여 써야 되고 큰아버지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알겠죠? 큰 무서운 아버지, 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한 단어 안에서. 단어의 특징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뭐라고 나왔느냐? 단어는 단일어 복합어 나왔네요. 단어라고 하는 거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고 단일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근이 하나일 때입니다. 되죠? 어근이 하나일 때. 그 다음에 복합어라고 하는 거는 어근 말고 또 다른 어근이 붙거나 접사가 붙을 때예요. 그래서 어근이 붙어있는 경우는 뭐라고요? 합성어. 어근 플러스 접사가 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여러분이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형태소가 하나일 때 단일어 아니야. 먹었다는 형태소 3개예요. 근데 단일어입니다. 왜 단일어예요? 어근이 하나니까.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어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이 두 번째 챕터에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표현만 썼나요? 어근, 접사만 지금 쓰고 있죠? 네. 단어 형성법에서는 어간어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간어미라고 하는 게 단어를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간으로 봐야 돼요? 어근으로 봐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단어 형성법에서는 뭐만 취급한다? 어근, 접사만 취급한다. 그럼 어근, 접사가 뭔지 알아야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간어미가 뭔지도 알아야죠.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쉬었다 가야겠죠.